비밀스러운 메시지, 혁명적이고 심지어 이단적인 메시지로 가톨릭 교회와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강렬하고 오늘날에도 유효한 메시지는 우리의 지식과 신념을 다시 쓸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숨겨져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수세기 동안 이 작품은 전 세계 과학자들과 학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수많은 이론과 추측 그리고 매혹적인 미스터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진실이 있을까요? 정말로 숨겨진 메시지가 존재할까요? 그리고 만약 존재한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충격적으로 전하고 싶어서 모두의 눈에 띄지 않게 숨겼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예술작품 뒤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게 해줄 모험이 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신비로운 메시지를 밝히기 위해 고대 문서와 증언을 탐구하겠습니다. 이는 분명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저희의 작업을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처음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체나쿨로란 무엇일까요? 체나쿨로는 최후의 만찬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 전날 밤 사도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복음서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 엄숙한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 중 한 명의 배신을 예고하시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체나쿨로라는 용어는 라틴어 체나쿨룸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식당이나 다락방을 의미합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장소와 같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가장 중요하게 묘사한 작품들은 실제로 수녀원과 수도원의 식당, 즉 종교인들이 식사를 하던 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이러한 공간에 배치한 선택은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수도사들은 성찬식과 형제의 소중함에 대해 묵상하도록 권유받았으며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눔의 행위를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식당, 즉 밀라노의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의 식당에 가장 유명한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놀라운 작품을 그리기 위해 당시의 전통적인 프레스코화와는 매우 다르고 독특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프레스코화는 일반적으로 젖은 회벽 위에 그려졌기 때문에 안료가 습한 표면에 잘 결합되어 시간이 지나도 더 오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은 레오나르도에게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빠른 작업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세밀한 디테일, 명암, 깊이감이 가득한 장면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레오나르도는 1495년에 혼합 기법을 실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프레스코 대신 마른 회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벽에 준비한 석고층 위에 템페라와 유체의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법 덕분에 그는 차분하게 작업하며 디테일과 부드러운 명암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혁신적 스타일과 빛 깊이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도 잘 맞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선택은 작품 보존에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건조한 회벽 때문에 안료가 전통적인 프레스코화처럼 벽에 안정적으로 결합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림은 습기와 환경 변화에 극도로 취약해졌고 완성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최후의 만찬은 이미 훼손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색이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바사리는 1550년에 식당을 방문했는데 이는 작품이 완성된 지 50여 년이 지난 후 바잠도 하나의 을고멜 작품이 5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밀라노에서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의 수도사들을 위해 놀랍고 경이로운 최후의 만찬을 그렸으며 엄청난 노력과 연구 끝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매우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인물들의 생동감과 재치 있는 태도 덕분에 이보다 더 잘 그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이 프레스코화에 맞지 않아 벽에 유화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프레스코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품은 심하게 손상되어 이제는 흐릿한 얼룩만이 남아 있습니다. 제작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레오나르도의 작품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로 보입니다. 수년에 걸쳐 이 작품을 보존하기 위해 수많은 복원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그중 일부는 오히려 작품을 더욱 훼손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도원 자체도 그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말 나폴레옹 시대에 수도원은 프랑스 군대에 점령되어 변형되었습니다. 병사들이 그 방을 마구간으로 사용했고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그림이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병사들이 심지어 장난삼아 그림이 그려진 벽에 돌을 던지거나 사격 연습을 위해 벽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대우는 이미 불안정했던 작품의 보존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밀라노가 심하게 폭격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폭탄이 바로 식당을 강타해 건물의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그려진 벽은 오직 그 앞에 폭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쌓아둔 모래주머니 장벽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짧은 역사적 요약만 봐도 레오나르도의 작품이 세월이 흐르면서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된 기법으로 인한 손상까지 더해진다면 전체 작품이 얼마나 변형되었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에 앞서 말했듯이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수많은 복원 작업들까지 더해야 합니다. 그중 일부는 보존보다는 오히려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1978년부터 1999년 사이에 이 작품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복원 작업을 거쳤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때 최대한 많이 복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작품 복원과 남아있는 것의 진정성 존중 사이의 최선의 타협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레오나르도의 작품이 여러 번 복원 과정을 거쳤다면 우리가 어떻게 레오나르도의 원작과 복원가들에 의해 변경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 것처럼 작품이 완성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이미 훼손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성공은 너무나 커서 완성된 이후 수많은 복제품이 만들어졌고 그중 일부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제품들은 레오나르도 시대의 그 그림이 어떻게 보였는지에 대해 더 정확히 짐작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원작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의 가장 충실한 복제품 중에는 현재 옥스퍼드의 메들린 칼리지에 보관되어 있는 잔 피에트리노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중요한 점들을 명확히 했으니 이제 레오나르도의 작품과 그가 숨겨놓은 메시지의 단서로 여겨지는 것들을 분석해 봅시다. 레오나르도의 작품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구성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곧 누군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알리는 순간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최후의 만찬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레오나르도가 그린 작품은 혁신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요소는 이미 알아보았듯이 이 작품은 역동적으로 보이며 마치 변화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 요소는 예수님을 배신할 사도 유다의 위치입니다. 그때까지의 전통에서는 유다가 테이블의 반대편에 앉아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안드레아 델 카스타뇨의 최후의 만찬이 그 예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배신과 다른 제자들과의 이질감을 강조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던 기법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유다를 다른 사도들과 함께 배치한 최초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유다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유다가 배신의 대가로 받은 돈을 들고 있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작품을 관찰해보면 사도들이 3명씩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삼위일체의 개념을 상기시키는 듯합니다. 반면 중앙에는 예수님이 계시며 다른 모든 사람들과 떨어져 고립되어 있는데 아마도 자신의 처지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세부 사항 중 하나는 분명히 베드로의 등 뒤에 놓인 팔입니다. 베드로의 손은 단단히 칼을 쥐고 있으며 그 자세는 비틀리고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두 번째 세부 사항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의 묘사인데 자세히 보면 여성적인 외모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주제는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출간된 이후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유다의 위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독립연구자인 루카 잠피의 분석을 참고할 텐데 그의 가설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인터뷰는 파치아모 핀타케의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의 링크와 참고 자료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루카 잠피는
칼을 쥐고 있는 손이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 어쩌면 요한의 것일 수도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합니다. 이 남자는 테이블 아래에 숨어 있어서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의 손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도는 요한이 아니라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라고 합니다. 잠피는 이 가설에 도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문이라는 특징적인 부분에서 출발합니다. 레오나르도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 그림 하단에 문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은 레오나르도가 작품을 그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문은 1652년경에 만들어졌으며 식당과 주방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합니다. 루카 잠피는 그의 분석에서 우리에게 이 사진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사진은 È indubbiamente molto curiosa. 이 사진은 실제로 1896년에 촬영된 것이고 보시다시피 원래 있어야 할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문은 1652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찍힌 식당의 사진들, 예를 들어 1900년에서 1924년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이 보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그 문은 1924년이나 1652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분석해야 할 또 다른 흥미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잠피에 따르면 이 문의 제작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바로 테이블 반대편에 놓여있던 스틀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런 가설에 도달했을까요? 잠피는 식당의 사진을 관찰하면서 레오나르도 작품 옆에 오랫동안 전시되어 있던 그림이 레오나르도의 작품을 정확하게 복제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말했듯이 레오나르도가 그린 그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과거에는 방문객들에게 더 원본에 가깝고 선명한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원본 옆에 복제품을 두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그 방이 어떻게 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방 끝엔 최후의 만찬이, 오른쪽엔 레오나르도 작품 복제품이 있습니다. 잠피가 말한 그림은 안드레아 솔라리오의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본에 충실한 복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라리오 그림의 사진을 분석하면서 잠피는 이미지의 명암 속에서 의자 다리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안타깝게도 1943년에 식당을 강타한 폭탄으로 그림이 파괴되어 더 정밀한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만약 잠피가 옳고 솔라리오의 복제본에서 찾아낸 것이 정말로 의자라면 중요한 의문들이 제기될 것입니다. 만약 그 의자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고 식탁 뒤에는 12사도가 모두 앉아있다면 그 의자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혹시 식탁 아래 칼을 든 그 남자를 위한 거였나요? 그렇다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유다는 베드로 옆에 있고 예수님 옆에 앉은 사도가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면 이 남자는 사도 중 한 명, 아마도 요한일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팔과 칼을 쥐고 있는 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독립 연구자들이 다루었으니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칼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손의 위치가 많은 사람들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팔이 베드로의 몸에 비해 비례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 해부학을 세심하게 연구했던 레오나르도라면 결코 저지르지 않았을 실수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도된 실수로 이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손목의 세부사항, 특히 피부색을 보면 손과는 약간 다른 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베드로의 손이 칼을 쥐고 있는 손목을 감싸고 있고 칼을 쥐고 있는 손은 또 다른 신비로운 남자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세 번째 요소, 즉 요한의 인물로 이끕니다. 앞서 말했듯이 레오나르도의 작품에서 요한의 모습은 남자라기보다는 여자에 더 가깝게 보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요한을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훨씬 더 남성적인 특징을 가진 사도들과는 다르게 양성적인 특징을 가진 소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레오나르도의 작품을 복제한 것들, 즉 원본에 더 충실하다고 여겨지는 복사본들을 살펴보면 요한의 얼굴은 더욱 여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유사성은 레오나르도의 또 다른 매우 유명한 그림을 보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두 이미지를 보고 비교해 보면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요소들은 공식적인 버전과는 매우 다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두 가지 가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 루카 잠피에 따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유다의 배신과는 다른 더 숨겨진 배신을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의 창시자인 베드로와 관련된 배신일 수 있습니다. 잠피에 따르면 진정한 배신은 베드로가 우리 각자밖에 신을 두는 교회를 세운 역할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뇌경인 도마복음서에서 예수는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 모두 위에 있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은 나에게로 왔다. 나무 조각을 쪼개면 내가 거기 있다. 돌을 들어 올리면 나를 거기서 찾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신은 매우 가능성이 높게도 요한과 한패라는 것인데 그 칼을 쥐고 있는 손이 바로 요한의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아끼셨던 사도들이 실제로는 그를 배신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 배신이 훗날 가톨릭 교회로 이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다른 연구자들은 댄 브라운의 서설로 유명해진 해석을 따라 최후의 만찬 그림에 숨겨진 메시지가 또 다른 진실을 드러낸다고 제안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중심 역할입니다. 그림의 구성을 살펴보면 예수와 이 이론에 따르면 마리아 막달레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 사이에 빈 V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V는 신성한 여성성의 상징으로 해석되며 여성 원리의 신성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V는 또한 성배나 자궁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이는 다산과 연속성의 상징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예수와 마리아 막달레나는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 결합으로 두 사람 사이에 후손이 생겼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성배로 여겨지는 잔이 식탁 위에 없다는 점도 또 다른 단서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진정한 성배는 물리적인 잔이 아니라 예수의 후손을 담는 그릇이자 그의 인간적, 영적 유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합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특히 흥미롭게 여기는 요소는 최후의 만찬 그림의 원본과 그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겹치면 놀라운 인물들과 세부 사항들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전히 알아볼 수 있지만 색채적인 관점에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의 옷은 거의 전체가 붉은색으로 보이고 손짓은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 장면의 의미를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이 배신을 예고하는 순간이 아니라 성찬례를 암시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앙의 파란색 옷과 예수님 앞에 있는 접시는 레오나르도 원작 그림에 없는 성배의 형태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테이블의 왼쪽으로 이동하면 더욱 신비롭고 놀라운 또 다른 디테일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물을 템플 기사단의 기사로 해석합니다. 그림의 중앙으로 다시 돌아오면 한 사도가 아기를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가장 중요한 디테일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더 흥미로운 요소들을 발견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레오나르도가 세심하고 의도적으로 연구한 결과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나타난 이중성은 예외가 아니며 일부 학자들은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이 특징이 보인다고 합니다. Presente in molte altre opere di Leonardo. 예를 들어 그의 자화상에서도 같은 겹침 기법을 적용하면 새로운 형태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의 작품에서 가장 흥미롭고 숨겨진 측면들을 살펴본 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전에 공식적인 견해와 회의론자들의 의견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자의 존재를 가렸을지도 모르는 그 문의 개방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레오나르도의 작품에 대한 공식적이고 역사적인 설명에 따르면 1600년경에 식당과 주방을 연결하는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적 증언과 밀라노 종교기금의 일반 기록 보관소에서 정보를 찾아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의 마지막 수도 원장이었던 도메니코 피노 신부의 증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1796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 역사에 관한 논문에서 수도원 기록 보관소에서 얻은 중요한 소식을 전합니다.
기록에는 최후의 만찬 아래쪽 문이 1652년에 열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2. 그 일은 대략 1652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목수들과 다른 장인들이 식당에서 해당 목적을 위해 작업한 영수증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증명서들은 여전히 수도원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원장님이 언급한 날짜보다 몇 년 앞선 시기의 것이라면 이 문서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종류이며 아마도 비슷한 시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Alla porta sottostante l'ultima cena. 오랜 세월 벽에 그려진 채로 거의 사라져버린 작품이었기에 신부님들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고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문을 넓히기 위해 벽과 함께 그 위에 남아있는 구세주의 발과 다리 부분까지 잘라내야 했습니다. 문을 만들면서 레오나르도 작품을 훼손하기로 결정한 수도사들의 행동은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이 행동이 최후의 만찬이 극도로 훼손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해도 이 작품이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었다는 사실도 사실이며 어쨌든 추가로 훼손하는 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또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 복원 작업으로 방의 바닥이 높아졌는데 원래는 몇 미터 더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큰 문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크기가 실제로 필요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음식과 식기류를 쉽게 옮기기 위한 편의성과 관련된 필요였는지, 아니면 그 문을 만든 데에 다른 논리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안드레아 솔라리오의 그림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43년 폭격으로 파괴되어 저희가 분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같은 시기 제작된 다른 복제품도 마찬가지임을 덧붙입니다. 솔라리오의 그림에는 잔피가 솔라리오의 그림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그 의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팔과 칼을 쥔 손에 대해서는 많은 글이 쓰였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이 팔의 독특한 자세에 대해 연구한 스케치들도 발견되었습니다. 회의론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레오나르도가 이 요소를 매우 신중하게 연구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그것이 분명히 베드로의 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레오나르도의 작품을 모방해 그려진 복제품들, 즉 바로 다음 시기에 만들어진 그림들은 그 손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가설을 반박하는 듯합니다. 레오나르도의 최후의 만찬에서 이 요소가 모호하게 보이지만 수많은 복원 작업과 선상 때문이며 복제품에서는 칼을 든 손이 확실히 베드로의 것임이 드러납니다. 전통적으로 요한에게 귀속된 여성적 인물, 그리고 많은 이들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으로 보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더 복잡합니다. 요한이 양성적인 외모를 가진 소년으로 묘사된다는 것은 확실히 사실이며 전통적인 그림과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많은 예술가들이 요한을 부드럽고 여성적인 특징으로 표현해왔습니다. 우리가 선보일 작품은 매우 많고 레오나르도 이전과 이후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가 요한을 여성처럼 설득력 있게 묘사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진 복제본들에서 이 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저희의 최종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레오나르도의 작품에서 신성한 여성성과 그 후손의 가능성을 본다는 모든 이론들에 대해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공식 연구에서 현실과 무관한 상상력의 재구성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비밀 메시지의 가능성을 모두 부정하는 회의론자들의 반론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했으니 이제 이 문제를 완전히 종결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고 레오나르도가 살았던 시대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1573년 도미니코 수도사들은 파올로 베로네스에게 베네치아 수도원 식당에 놓일 최후의 만찬화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1571년에 화재로 소실된 티치아노의 그림을 대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파올로 베로네스는 평소와 다르게 작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림에 난쟁이, 동물, 고기의사들을 등장시켰고 이전 작품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미 시도했던 축제 분위기와 세속적인 스타일로 모든 것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로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표현한 것이 가톨릭계 교단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여겨졌고 그림은 거부당했으며 베로네스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결국 화가는 투옥되지는 않았지만 전통을 덜 존중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했고 작품의 이름도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레위의 집에서의 만찬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다른 에피소드, 즉 부유한 세리의 집에서 열린 사적인 연회가 되었고 이런 종류의 표현에 잘 어울렸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그 시대의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로 레오나르도의 의도에 그의 작품 안에 부적절한 요소들을 넣고 이단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 숨겨져 있었어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레오나르도의 최후의 만찬이 그 시대 사람들에 의해 철저히 분석되었을 것이며 매일 식사를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수도사들의 눈에 항상 띄었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케치들을 발견한 사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팔이 비틀린 위치에 대한 연구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종결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왜 레오나르도가 베드로의 팔 위치를 그렇게 신중하게 연구했을까요? 그 쥔 자세를 더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였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작품 전체를 보면 이 요소가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다른 이야기에 대한 미묘한 암시나 숨겨진 단서를 만들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요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요한은 종종 양성적인 특징으로 묘사되었지만 레오나르도가 그에게 뚜렷하게 여성적인 특징을 부여했다 해도 그것이 정말로 혁명적인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묘사가 당시 사람들의 눈에 충격적이거나 부적절하게 보였다면 이 작품은 아마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고 검열당했을 것이며 레오나르도 자신도 종교 재판을 회부될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레오나르도가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각적 요소들을 정밀하게 조율하여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암시하되 그 시대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미묘한 균형을 통해서만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아온 최후의 만찬은 여러 차례의 손질과 복원을 거쳤으며 원래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레오나르도가 의도적으로 색상과 형태를 가지고 놀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이미지를 만들었는지 확실히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호함이 레오나르도의 뛰어난 손끝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 결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의 복원 작업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 방치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보류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다른 작품들과 레오나르도 본인의 삶에서 다른 요소들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이 주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토론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거나 남아있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저희도 기쁠 것입니다. 그러니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저희의 작업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